마지막 스트라이커입니다. 구단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이자 블루스의 방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이자 첼시 팬이 된 이유, 선수로서 팀을 떠난 지 9년이 되었고 엠베서더로 활동한 지 5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넥스트를 찾을 수 없는 선수,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디디에 드록바입니다. 첼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라고 할 수 있죠.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였던 코트디부아르에서 태어난 드록바, 그의 영화와도 같은 축구 인생의 첫 챕터는 프랑스에서 쓰였습니다. 마르세유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친 드록바는 2004년 7월 첼시에 입성했습니다. 당시 구단주 로마는 무리뉴 감독의 입에서 처음 들어보는 선수가 나오자 그게 누구야? 라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는데, 무리뉴가 아브라모비치 그냥 아무 말 말고 사세요 라고 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당시 첼시 최전방의 주전 경쟁은 상당히 빡셌습니다. 레전드 하셀바잉크가 떠났지만 아르헨티나의 걸출한 스트라이커 에르난 크레스포가 버티고 있었고, 드록바의 입단 2년차에는 무결점 스트라이커 셰우첸코가 영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셰우첸코는 명성과 달리 PL에서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 크레스포는 영국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기에 드록바는 결국 주전 스트라이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드록바는 다이빙 등의 지저분한 플레이를 일삼으며 팬들에게 외면을 받았고 그를 팔라는 조롱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2005년 독일 월드컵 아프리카 지역의 예선에서 조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끌어내며 코트디부아르의 영웅이 되었고,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무릎을 꿇으며 우리 모두 서로를 용서하고 무기를 내려놓읍시다 라고 호소한 명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내전이 계속되었던 코트디부아르는 화해 무드가 만들어졌고 2년 후 실제로 내전이 종식되었습니다. 스포츠가 가진 힘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례로 남았죠. 지금도 드록바는 각종 국제기구 등에서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미지가 좋아진 드록바는 다시 팀으로 돌아와 시즌이 가면 갈수록 다이버의 모습은 사라지고 점차 드록신의 위험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명성과 달리 실제로 까보면 분명히 부진한 시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같은 성격 때문에 비리치의 뺨을 갈기거나 최악의 오심파티로 유명한 0809 챔스 4강 바르셀로나전에서 카메라에 대고 이건 수치야, 아주 X같은 수치라고 라고 소리친 장면 때문에 징계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0910 시즌, 제가 첼시에 입문한 시즌이죠. 이때 드록바는 본인도 인정한 자신의 최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득점력은 물이 올랐고 엄청난 피지컬을 활용하는 플레이도 마침내 마스터했습니다. 리그에서 최강의 모습을 보이며 리그와 FA컵 더블을 따냈습니다. 무려 29골, 심지어 페널티골은 단 한 골인 그야말로 신과 같은 활약을 펼치며 리그를 씹어먹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드록시는 팀이 위기일 때마다 재림해 마법 같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결승전의 사나이라고 불릴 만큼 결승전에서의 드록바는 평소의 2배 이상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마침내 11-12 시즌 챔스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며 팀의 첫 빅이어를 이끈 스트라이커로 남게 되면서 첼시의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그 시즌 당시 드록바는 노장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시즌 이후 첼시를 떠나는 것이 유력했는데, 결승전에서 엄청난 동점 헤딩골을 장렬시키고 승부차기 마지막 키커로 나서 노이어를 상대로 골을 기록하면서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빅이어를 든 드록바는 그 후 팀을 떠나게 됩니다. 튀르키예와 중국 등에서 뛰던 드록바는 2년 만에 스탠퍼드 브리지로 돌아와 비록 나이가 많긴 했지만 여전한 클래스를 보여주며 아자르나 오스카 등의 후배들과 함께 팀의 공격을 다시 이끌었고, 은사인 무리뉴 감독과 제외해 리그 우승을 또다시 해내며 첼시에서의 진짜 마지막 마무리를 명예롭게 마쳤습니다. 전형적인 타겟형 공격수로 이 분야에서는 세계 탑급의 수준입니다. 괜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아니에요. 최전방에 대기하고 있다가 공이 자신에게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대로 상대 수비를 피지컬로 박살내버리는 스타일이었죠. 다른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팀을 많이 타고 미드필더의 도움 없이는 전방에 고립되며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과 달리 드록바는 혼자서도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더해 드록바 곁에는 램파드라는 동갑내기 천재가 있었죠. 스트라이커로서는 드물게 연계 능력이 좋았던 드록바는 축구 지능 또한 높아 램파드와 함께 다양한 루트에서 수많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빠른 주력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키도 커서 제공권도 좋습니다. 드록바의 최대 장점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바로 피지컬이었는데요. 박지성 선수는 드록바와 부딪혀봤는데 마치 바위와도 같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피지컬이 좋았고, 몸싸움을 활용하는 능력이 수준급이었습니다. 볼을 잡고 수비수를 달고 성큼성큼 뛰어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고 쫀득했습니다. 또한 슈팅력이 사기적인 수준인데 결정력이 보완된 후부터는 이게 되나 싶은 골도 성공시키는 모습을 종종 보여줍니다. 무회전킥이 정말 일품이었고 워낙 사기적인 발목 힘을 가져 슈퍼가 강력했기 때문에 상대는 알고도 못 막았습니다. 제가 첼시 팬이 되었을 때 정말 이런 선수가 우리 팀이다 라고 가장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선수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컬트적인 인기가 참 많고 호감인데, 후에 피파 온라인 모델이 되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아이콘 매치에 출전하기 위해 방한해 많은 첼시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손도 흔들어줬어요. 레전드인 만큼 팀에 대한 헌신도 굉장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 드록바가 챔스 우승을 한 후 라커룸 화이트보드에 적어두고 간 글로 그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Blue, till I die.
다음은 끝까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선수들로 2군 베스트 11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포메이션은 4-2-1-3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는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무명 골키퍼에서 기적을 써내린 에두아르 맨디를 선정했습니다. 우측 풀백은 야수같은 수비력과 존재감을 지닌 브라니슬라프 이바노비치를 선정했고요. 양쪽 센터백은 각각 챌린저크 2기 때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수비진의 캐리머신으로 거듭난 안토니오 리디거와 존테리 최고의 짝이었던 게리 케이를 선정했습니다. 레프트백은 잦은 부상 빈도가 문제긴 하지만 분명 챔스 우승에 혁혁한 공을 세운 벤치레를 선정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2명을 선정했는데요. 첼시의 원조 노예로 불리며 엄청난 경기량을 소화했던 하드워커 하미레스와 그 하미레스와 은골로 캉테의 역할을 이어받아 현재 첼시의 살림꾼이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모이시스 카이세도를 선정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는 2010년대 첼시의 가장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 오스카를 선정했습니다. 좌측 윙어로는 사실 주로 우측에서 뛰긴 했지만 좌우가 모두 가능한 첼시의 슈퍼서브 윌리안을 선정했고, 우측 윙어는 현재 진행형 레전드이자 진짜 앞으로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저의 사랑 현재 첼시의 에이스 콜 파머를 선정했습니다. 마지막 스트라이커로는 트러블 메이커긴 했지만 드록바 이후 현재까지 첼시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디에고 코스타를 선정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